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시아가 좀 다 안 좋았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한국이. 네, 중국이 아주 안 좋았었으니까. 중국 때문에 점심에는 많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가 이제 한국은 좀 반등을 좀 세게 하더라고요. 할 때 됐죠. 많이 빠졌어요. 이때까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오늘만큼은 좀 네. 좋은 걸로. 근데 뭐 좋아봐야 심하리가 없어. 막판에 좀 코스닥 조금 더 오른 거 빼놓고는 이거를 힘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뭐 여전히. 근데 아십니까? 지금 7월달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5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1,500억 순매수 들어왔죠, 코스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참 약해. 외국인 사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아니지. 그렇게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반응이 없네. 아, 얘들 진짜 똥값에 또 갖고 가네. 주식. 약올라 죽겠네 아주. 네, 근데 뭐 적극적으로 엄청 사재 끼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두 달 동안에 5조면 굉장하죠. 적은 돈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일본이 0.5% 하락했고, 뭐 홍콩 항생은 1.2%, 상해는 마이너스 1.7%, 홍콩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국내 코스피는 0.5% 플러스, 코스닥은 1.2% 플러스,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에서는 비금속 광물 섹터, 특히 시멘트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을 계속 잇따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도 두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 뭐 무림 PFP 같은 회사는 이제 펄프 생산하는데 요즘 펄프 가격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림 PMP, 뭐 한솔재지, 모나리자, 뭐 재지주들 많이 올랐고요. 음식료 섹터가 세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요. 농심 6%, 삼양식품 5.4%, 풀무원, 오뚜기, CJ제일제당 2에서 4%씩 상승을 했는데 오늘 농심이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유통업이 네 번째로 올랐는데요. SK 네트워크스가 오늘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스텔픽의 전기차수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공시도 있었죠. 그리고 삼성물산, LX 인터내셔널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요즘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석탄 가격이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28%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흡수세를 좀 받는 것 같고요. 사실은 유럽이 왜 석탄 발전소를 안 돌리나 하는 게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네. 이 정도까지 왔는데 만약에 석탄 발전소를 돌리겠다고 얘기하고 약간만 실행을 해도 아마 가스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워낙 저변에 독일 같은 경우는 녹색당이 정권을 잡기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연립정부라 그래? 공동정부라 그래요.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거는. 그리고 또 아마 이번에 이렇게 폭염을 당하면서 이게 결국은 또 훨씬 더 기후 재앙을 일으킨 우리들의 잘못이다라면서 아마 정치적으로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 운수 창고 업종도 좋았는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항공주들 진에어, 제주항공이 10%, 7%대씩 상승하면서 요 항공주뿐만 아니라 뭐 리오프닝 섹터, 뭐 여행주도 그렇고요, 카지노주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희가 연합인포맥스 나와서 양지환 애널리스트하고 같이 대담을 했던 데서 마지막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뭐 전기가스나 의료정밀 섹터는 빠졌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2.6%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유가가 다시 WTI가 94불 가까이 반등을 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덴티움이 오늘 7%나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 임플란트에 대한 굉장한 규제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규제가 아니고 그 보험화 시키는 거죠. 의료보험 적용.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일단 호주산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어서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한라시멘트가 9월 5일부터 공급 단가를 톤당 14.5% 인상하겠다고 공문을 레미콘 업체들한테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레미콘 업체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아요.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월 달에도 18% 인상을 했었는데 추가로 14% 인상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제가 보기엔 뭐 레미콘 업체는 그대로 반영하겠죠. 건설 업체들이 문제지. 건설 업체들이 다 반영을 해줄까요? 건설 업체들 입장, 레미콘 안 해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건설 현장에서 뭐 파업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건설업체들이 결국은 상당 부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건설업체들도 근데 요즘 무섭잖아요. 둔촌주공 사태 보니까 그냥 공사 딱 중단해 버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게 이 문제가 이 건설업체까지 계속 이어지는 문제라서 참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연탄 가격은 이제 시멘트 원가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러시아 수출 규제 받은 이후부터 호주산으로 대체 수입하면서 호주산 가격이 1년 사이에 3배 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시멘트 업체들도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레미콘 업체들도 당연히 정가를 해야 될 거고, 건설주들도 정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주는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멘트가 8%대, 성신양의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가 4~5%씩 상승을 했고요. 가격 인상을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농심에서도 1년 만에 가격 인상이 나왔습니다. 9월 15일부터 라면과 스낵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실적이 워낙 나빴었죠. 그렇죠. 네. 인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면 제품은 11.3%, 스낵은 5.7% 인상할 거라고 밝혔고요. 제가 좋아하는 뭐 신라면은 10.9% 상승하네요. 너구리도 10%, 새우깡도 제가 가끔씩 먹는데 6.7%. 라면이 유효 기간이 얼마 됩니까? 뭐 한 1~2년 정도 될걸요? 사놉시다. 사놉시다. 옛날에 1년치. 작년도에 가격 인상하고 와이프가 사놨었거든요. 그 아직 다 못 먹었죠. 그건 다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다 먹더라고요.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뭐 근데 재고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가지고 그거 답답한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돈 아끼는 것보다. 집에 쌓아놓는 거. 굳이 쌓아놓을 필요까지 있을까? 왜냐하면 하긴 그래. 그 서울에서 한 평 값이 얼마입니까? 부동산 한 평 값이 아마 5천 1억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가요? 아파트로 환산해 보면 25평짜리가 30억 한다면서. 전용 그거는 25평 30억은 뭐 반포 뭐 이런 데나. 난 서울은 다 그런 줄 알았지. 내 시골에 살아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막 1억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천 막 이상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대부분. 그러면 그거를 그 연한 그 수익률 환산을 해봐봐. 돈이 얼마야? 5%만 환산하면 라면값보단 많이 나올 것 같네요. 평당 5천, 7천이라고 치고 5%는 5, 7, 30, 350만 원이야. 그래서 라면을 많이 내서 한 평을 쌓아 올리면 350만 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간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신 분은 옷도 많이 사면 안 돼요. 옷이요? 네. 왜요? 그거 한 평 차지하고 있어봐. 350만 원씩 날라갔네. 350만 원. 평당 7천 원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죠. 7천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30평 37에 21 안 하나? 그 정도는? 뭐 계산해 보면 매입한다고 했을 옷값보다는 비쌀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니멀하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사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제 뭐 대형마트 기준으로 보면요. 신라면이 봉지당 736원에서 820원으로 한 80원 정도 인상이 되는 수준이라서 되지. 체감하기가 이건 체감된다. 체감 되나요, 이거? 예, 100원 가까이면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5봉지 정도 들은 세트로 우리가 사잖아요. 몇백 원 정도 400원, 올라가는데요. 500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체감되죠. 뭐 3,500원 이러지 않아요? 다섯 개? 자주 먹는 사람들은 좀 체감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니라 2주에 한 번 정도 먹는 편이라서 그렇게 체감은 자주 먹네요. 자주인가요? 전 그 정도 어, 군대에서 하도 질려가지고 라면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라면 가격을 11% 정도 올렸으면 과연 영업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요게 중요하거든요. 매출액은 사실 뭐 가격 올린 만큼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작년도 8월 달에 6.8% 평균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증권에서 추정하기로 연결 매출은 증가가 3.3% 증가할 것이다. 근데 영업이익은 35%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연결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국내 법인만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높을 텐데 어쨌든 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을 10배 높게 측정을 했다는 거는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도 8월 달부터 가격 인상한다라고 7월 말에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리포트가 다음 날에 한 4개 정도가 일제히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 그때가 주가 꼭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내일 뭐 리포트가 막 좋게 나온다고 해서 그거 따라서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시점이 되게 오묘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24년 만에 IMF 이후로 처음으로 국내 라면 사업에 농심이 적자를 봤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 요 직후에 바로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 발표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묘한 시점을 잡은 것 같아요. 노리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네. 일부러 적자를 냈을 수도 있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 2보 전지를 위한 1보 호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 네.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농심이 6%나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뭐 삼양식품 오뚜기도 5%대 뭐 거의 4%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농심이 올리면 사실 부담 없잖아요. 네. 예, 후발주자들은 그냥 따라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네,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들 원재료 부담은 똑같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방산주들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폴란드향으로 이제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1차 본계약을 26일에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 인도가 시작이 되고요. 현재 협상 중인 2차 본계약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로코, 이집트에서도 이제 K2 전차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 계속 수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로 MSCI 편입 가능성도 최근에 좀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수주 잔고가 상반기 말에는 8.1조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17%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근데 연말에는 8.1조에서 11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수출 기대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UAE 향으로 이제 수출 계약 수주 금액이 2.7조 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 820억 정도만 수주 잔고에 반영이 되어 있고 연말쯤에 나머지 잔여분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무전기 수출도 3분기부터 반영이 되니까 앞으로는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노코도 조금 작은 업체이긴 한데요. 현대로템 K2 전차에 신호처리 제어 장치를 신호처리 제어하는 이 감지기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돼서 오늘 제노코도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은 17%로 기가 막힌 상승세를 뿜었습니다. LIG 넥스원도 5%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7%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이익도 늘어나겠죠. 향후에. 네.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장기적으로 수출이 계속 그러니까 이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수출 뚜껑이 열린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옛날 화장품도 국내 판매하다 뚜껑 열렸을 때 주가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수주를 하게 되면 지금은 너무 이제 고밸류처럼 보이지만 내년도 이익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익이 빵 하고 늘어나면 밸류에이션이 적정해지는 걸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내수주 취급을 받다가 네. 강남스타일, BTS 나오면서 수출주로 확 열렸잖아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옛날에 내수주로 취급받다가 중국 시장이 확 열리면서 멀티플이 막 30, 40배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네. 방산주도 이제 막 수출길이 좀 확 뚫린 것 같은데. 근데 높은 건 되게 높아요. 멀티플이. 이미 30배를 훨씬 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잘 조심해야 될 것 그거는 같네요.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우리의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언제 회복이 되나 싶은데 하나증권에서 22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전년 대비 8% 감소한 12.9억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3억대가 깨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했던 전망 대비 4% 추가 하향을 시켰고요. 올해 상반기 출하량이 6.2억대였거든요. 전년 대비 한 9% 정도 감소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감소했느냐? 중국이 18% 감소, 동유럽이 27%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요건 상반기니까 락다운했던 기간이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쟁이 터져서 뭐 새 핸드폰 살 여력은 없겠죠. 이런 이슈가 근데 하반기에도 해소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출하량을 하향 조정을 시켰고요. 23년도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기저 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를 하는 13.5억대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13.3억대 요거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에 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사실 조금 더 많이 팔았거든요. 14억대 정도였는데 요 14억대 회복은 뭐 인플레, 경기 부진, 러시아 전쟁 등등 요인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남겼습니다. 네.
네. 하반기 관전 포인트로 제시를 했던 건요. 중국의 재고 조정 마무리 여부인데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재고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업이든 중국이 대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냥 가격이 똥가격이 되고 LCD가 그랬잖아요. LCD가. 그렇죠. 아, 휴대폰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신형 그 폴더블은 뭐 97만 대가 지금 판매됐다. 이런 데이터 나오면서 역대급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3억 대 가까이 팔던 회사라는 걸 감안해 보면 뭐 100만 대 가지고 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그렇죠. 뭐 삼성 폴더블 폰이 7일 동안 뭐 사전 판매 97만 대, 뭐 신기록이다라고 하는데 전작 대비해서 뭐 엄청난 그런 판매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사로는 뭐 사상 최대치다라고 하는데 지금 폴더블 폰 출하량 기대가 매년 2배씩 늘어나야 되는데 97만 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오늘은 폴더블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KH바텍에 대해서 IBK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상반기 힌지 출하가 200만 대였지만 3분기에는 신작 나오면서 800만 대를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반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37억 했는데 3분기에는 190억 가까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힌지 출하는 당연히 이제 신작이 나오니까 뭐 800만 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당 단가는 전작 대비 좀 하락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겠죠. 이제부터는 뭐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의도일 테니까. 네. 제품 처음 만들 때는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좀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개발비나 이런 것들에서 줬던 프리미엄들을 싹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코스트 리덕션, 그 가격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네. 네. 모든 그리고 업체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올해 삼성전자에서도 뭐 공시지원금을 최대 뭐 65만 원까지 뭐 통신사하고 같이 지급을 하면서 굉장히 마케팅비로도 좀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네.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KH바텍의 힌지 제품은 올해는 사실 전년도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서 단가가 좀 줄어드는데 23년도부터는 좀 부품이 바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단가도 조금 올라갈 걸로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어제 신형 갤럭시 폴드 4를 봤죠. 어제 대담을 진행했던 엄경화 연구님이 폴드 4를 바꾸셨는데 되게 핸드폰 저도 바꾸고 싶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본인은 굉장히 편하다고. 너무 좋다고. 글씨가 커서 좋다. 네. 네. 차트 보면은 와 막 멋있게 본다고 막 그러시던데요. 아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트라든가 네. 그 PDF 파일 그 뭐죠? 그 보고서 PDF 파일 읽을 때 좋긴 할 것 같아.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쌍가락질을 차고 다녀야 되나? 기존에 쓰던 폰. 근데 애플 유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더 하는 거지. 추가로 번호 두 개 할 수 세컨 있잖아요. 폰으로 번호 두 개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지금 왜냐면 PDF 파일 보는데 패드가 좋죠. 근데 너무 무거워. 못 들고 다니겠어. 노트북에다 그것까지 들고 다니면 거의 무슨 철가방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제 가방 무거운 거. 네. 그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가방에 바퀴 달려 있어가지고 줄줄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맨날 그 등산객처럼 이렇게 너무 크게 들고 다니시면 허리가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 줄줄 끌고 다니면은 출근이 엄청 느려져요. 출근이 훨씬 더. 그런가요? 안 돼요, 안 돼. 기동력이 중요한데. 저는 저기처럼 UPI처럼 뭐지? 그건 뭐야? 특전사를 뭐라 그래? UDT? 그것처럼 살겠습니다. 네. UPI래. UPS. 저 기업 이름이 자꾸 떠오르네. 네. 저희 부모님 같은 느낌이 방금 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 이야기 많이 했는데 비싼 폰은 오히려 잘 팔린다. 그 중에 이제 아이폰이 주인공인데요. 시장 조사기관 DSCC에서 23일에 아이폰 14 4가지 모델 중에서 하이엔드 모델인 프로 맥스와 프로 이 두 가지의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맥스가 30%, 프로가 28%인데요. 프로맥스가 제일 비싼 거 아닌가요? 제일 크고. 네, 비싼 거죠. 제일 비싼데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아닐 것 같은데. 네, 삼성 갤럭시 이 폴더블은 폴드 4가 플립 4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추고가가 뭐 거의 200만 원. 네, 플립보다 훨씬 비싼데 네. 플립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싸서. 싸고 디자인이 예뻐서 어. 주로 20대
20대 그 여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하고요. 네. 폴드 제품은 3040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아, 눈이 잘 보이거든. 예. 편하게 그냥. 잘 네. 보이긴 하죠. 잘 보이죠. 네. 남자들은 조금 디자인보다는 약간 실용성을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800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 요 시장의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019년에는 23%였는데 2021년에 8%로 급감을 하는 사이에 애플은 76%에서 91%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고가는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이 양분을 했었었네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거의 답니다. 1%는 중국 업체들이 갖고 왔고 네. 나머지 이제 남의 99%를 애플과 반띵을 했는 반띵이 아니구나 분할을 했는데 이제는 애플이 그 중에 9개를 갖고 가네. 네. 예,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미 21년도 데이터니까 이미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ASP 요 판매 대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삼성이랑 거의 2배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글과 퀄컴과 삼성 공동의 문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아 참 안타까워. 구글이 각성해야 돼. 내가 보기엔 구글이 그 사용자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방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좀 그게 이거 앞으로 전반적인 디바이스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키팩터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디바이스 중에 제일 가장 강력한 키팩터가 핸드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유발되면서 확산되는 디바이스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놓치는 거라서 진짜 왜 이걸 모르지? 아는데 안 하는 건가? 오히려 조금 구글에도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덜 빡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부에 있는 분들은 되게 빡시게 살 것 같지만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 있는 느낌? 그래서 좀 진도가 안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저는 카메라에 대한 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카메라 감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도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와중에도 폴더블은 많이 팔리는 이유가 특히 플립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리고 네. 플립의 중심에는 2030 여성들의 소비 증가가 있는데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2030 여성분 고객들이 아이폰을 최근에 많이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최근 네. 몇 년 동안 그 이유가 카메라 때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음식 사진을 찍어도 애플로 찍는 거랑 갤럭시로 찍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 그렇게 넘어간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음식 사진 제가 찍으면 보내준다고 하면은 거절합니다. 필요 없다고. 제 폰으로 찍은 사진은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 그러고 네, 아이폰으로 막 열심히 찍더라고요. 삼성도 잘 찍히는데 사진이. 그거랑 또 다릅니다. 그 선명함 그거랑 다르게 네. 그 애플만의 그 감성이 있대요. 인물 사진을 찍어도 셀카 한 장을 찍어도 다르다고 하네요. 그럼 빨리 그 삼성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거를 먹어야 되겠네. 저 캐논을 먹어야 돼. 캐논 카메라 사업을 그냥 먹어야 돼. 캐논의 감성이 캐논이거든요. 빨간색 발색. 저 크롬 필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막 발색이 진짜 미친 듯이 해서 작품 사진 찍을 때 썼거든요. 약간 가장돼요, 가장. 현실보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애플은 되게 실사인데 딱 보면 너무 지나치게 실사한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잘 꾸미는 건 삼성이 잘 꾸미는 게 맞는데. 그게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간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아직 전할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들을게요.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입국자 방역 조치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내 방역 당국도 입국 전에 PCR 검사 요거 폐지를 논의 중인데 이유를 보면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 비행기 타기 전에 한국 사람들한테 PCR 검사 해주잖아요. 굉장히 대충 한다고 합니다. 허술하게 진행하거나 음성 확인서가 한국인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검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직접 베트남 갔다 온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뭐 공장처럼 옆에서 음성 확인서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고요. 검사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막 코를 찌르고 그러니까 코 찌르고 1분 후에 음성 확인서 받아서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받는 게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만화가 돼서 이것도 뭐 폐지하는 걸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 정부도 지금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일 간에 왔다 갔다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행, 항공, 카지노주들이 오늘 좀 대폭 상승했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렇지 파라다이스 같은 거 엄청 올랐죠. 예. 근데 사실은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일본 노선 여행객 수가 1656만에서 13만으로 줄어 99% 줄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열리면은 그것도 패키지 여행이 나오기 이전의 숫자일 텐데 네. 지금은 패키지 여행만 허용이 또 된 상태이거든요. 네. 자유여행까지 또 풀어지려면 또 기다려야죠. 일본은 한국처럼 다른 건 몰라도 좀 안전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상당히 편하지. 음식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이러면은 일본 사람인 줄 알잖아. 이러면은 근데 진짜 깝깝해요 일본 사람들. 진짜 깝깝해. 네. 어쨌든. 네, 넘어가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 중국의 VBP 정책이라고 하는데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어먼트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낮은 가격의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좀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같은 거죠. 네, 올해 9월부터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해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VBP 정책은 임플란트 시술의 30% 이하 비중인 국공립 의료기관에서만 시행이 먼저 되니까 국내 덴탈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국내는 이제 국공립보다는 민간 의료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라우만 같은 해외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도하던 이 중국 국공립 병원에 국내 업체들의 침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하고 매수 기회다라고 여러 증권사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 거의 가격이 2배예요. 스트라우만이 그 우리나라 오스템이라든가 비덴트 이런 데보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시장에선 그래도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국공립 의료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민간 의료 쪽에서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네.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많으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IR에서도 코멘트를 남긴 게 좀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이 중에서 VBP 정책은 이제 중국 정부가 마진 없이 판매하도록 압박하는 정책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업체 간 가격차 축소를 독려하기 위해 비딩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자유 입찰 제도이다. 그래서 가격, 이 피해 조정은 있겠지만 납품량, Q는 오히려 늘어날 기회다라고 그렇죠. 언급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임플란트에 그게 열리는 거는 맞죠. 근데 대신에 가격을 싸게 해라라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네. 가격을 적절하게 싸게 하고 Q가 늘면 물량이 늘면은 수지 맞는 장사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직격 타격을 받는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반기에 35% 수준의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IR에서도 많으면 10에서 20% 정도 가격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VBP 정책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민간 의료기관 납품 가격 하락에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PE의 하락을 Q 판매량 증가로 커버 할까? 요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중국 시장 임플란트 시술률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 대비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비싸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격이 조금 다운되면 늘어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로 반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게 아닌가, 시장이 커지는 이슈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쫓아온다고 하면 한국이 임플란트 세계 최고예요. 이 심는 비율이나 뭐 이런 것까지. 네. 그러니까 기술도 아마 최고다 볼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만약에 이제 물량이 터지면 어마무시한 물량이 터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